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최후 통첩 시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입니다. 그때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4시간 안에 이란의 모든 다리와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그 전에 극적인 합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세 번째 연장한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감 시한 직후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직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미 동부 시간 7일 오후 8시까지 종전안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에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밤 12시까지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Never to be used again. I mean complete demolition by 12 o'clock. And it'll happen over a period of 4 hours if we wanted to. 이란을 다리와 전기 없는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표현을 다시 꺼내들고 하룻밤 만에 나라 전체를 없앨 수 있다고 엄포를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공개하고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여전히 최우선 순위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중의 기뢰를 부설하거나 부설했다고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선박이 못 이동하는 만큼 다른 군사적 저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적극적이고 대화 의지가 있다, 선의를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재국들이 제안한 45일 휴전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ve made a proposal, and it's a significant proposal. It's a significant step. It's not good enough, but it's a very significant step. 공언했던 전쟁 시한 6주가 다 돼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최후 통첩 연기는 없다고 강조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정의 폭격을 단행할지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모두 폭파하겠다는 위협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범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이란을 향한 완전한 파괴의 공격이 어떻게 전쟁 범죄가 아니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학살한 이란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말을 돌립니다. Because they killed 45,000 people in the last month, more than that. It could be as much as 60. They killed protesters. They're animals. And we have to stop them, and we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Very simple.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전쟁 범죄 논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으로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범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을 향한 폭격이 자유를 가져올 거라며 그래서 이란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쏟아냈습니다. They would be willing to suffer that in order to have freedom. The Iranians have, and we've had numerous intercepts. Please keep bombing. Bombs that are dropping near their homes. Please keep bombing. Do it. 유엔은 이미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고 미국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도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라며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거침이 없습니다. CNN은 10년 넘게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위협을 가장 큰 규모의 무대에서 실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미국 대통령이 전쟁 범죄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휴전 후 종전 합의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이 미국과 이란에 전달된 상황인데요. 양측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이란은 미국의 종전안을 또 한 번 거부하면서 영구 종전만 수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호 기자입니다.
우리 요구 사항이 반영된 완전하고 영구적인 종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란이 15개항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종전안을 또 한 번 거부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10개항으로 된 공식 답변서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는데 일시적 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핵심 요구 사항은 영내 군사적 충돌의 전면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수립, 전후 재건 지원,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등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مذاکره به هیچ عنوان با اولتیماتوم، با جنایت، با تهدید به ارتکاب جنایت جنگی 바가이 대변인은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민간 시설 공격을 시사하는 것은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른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중재국들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란의 안보와 국익을 바탕으로 정당한 요구사항을 문서로 만들었고 답변 준비를 마쳤으며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와 파키스탄, 터키 등 중재국들은 전쟁 중단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5일 밤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중재안은 45일간의 즉각적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이란 정부는 국민, 특히 젊은이들이 국가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해 결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체육 청소년부 차관 알리레자 라히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예술가, 운동선수를 포함한 이란 청년들이 내일 2시 전국의 발전소에서 인간띠를 만들어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 범죄다라고 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파괴 등 거친 언사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합의를 압박한 데 대해서 이란군은 오만한 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의 하탐 아란비아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7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망상에 사로잡힌 미국 대통령의 무례하고 오만한 수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이런 근거 없는 위협은 이슬람 전사들이 미국과 시온주의적에 맞서 벌이는 공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휴전을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국과 사전에 협상한 선박만 선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입니다.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오션 썬더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라크는 어떤 제약에서도 제외된다며 이란이 선별 개방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해당 유조선은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의 자회사가 임대한 선박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션 썬더호와 더불어 최근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최대 16척이라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으로 대부분 이란 영토에 가까운 북쪽 좁은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이들의 통행을 통제했다는 건데 이란의 선별 개방 방침 아래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하는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존과 같은 항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는 비속어가 섞인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이란의 발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은 어느 한 나라의 실수만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흐름과 국제무역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외에 다른 해상 운송로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굳히기에 나서면서 전쟁이 끝나도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오늘 서울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겼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7월 이후로 3년 8개월 만입니다. 주유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만남의 광장에 있는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어제보다 껑충 뛴 거죠? 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주유소에서 파는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2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보다 9.88원이 한꺼번에 오른 셈입니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이 이렇게 2,000원을 넘어간 것은 2022년 7월 이후로 3년하고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당시도 전쟁이 원인이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시기였습니다.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 역시 오늘 11원 넘게 껑충 오르면서 1,979원을 기록했는데요. 전국 평균을 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둘 다 어제보다 6원이 올라서 1,964원, 1,955원이 됐습니다. 휘발유값 2,000원 시대에 대한 이 서울 지역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곳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기 전 서울에 있는 마지막 주유소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알뜰 주유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이렇게 오전 내내 많은 차량이 몰렸는데요. 다만 오늘 서울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겼다는 소식에 운전자들은 주유하기 두렵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넘을까봐 오늘 지금 반 남았는데도 오늘 마지막 채우려고 지금 들어왔고, 아무래도 이제 운행이 조금 적어지겠죠. 예,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실제로 이미 서울 시내에는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긴 주유소가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처럼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긴 것은 정부가 정유사의 기름 공급 가격을 통제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 2차 고시를 시행한 지 12일 만의 일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이번 달 대체 원유 5천만 배럴이 확보돼 있고 다음 달도 계약 기준으로 6천만 배럴을 확보했다면서도 이러한 휘발유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세율 시행 이후로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승폭이 이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상승을 꾸준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상황에 모레 고시할 예정인 3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의 인상폭이 어느 정도일지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정윤호입니다.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업종 50개 기업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난에 대응해 올해 석유 사용량을 지난해보다 3.3%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승용차 오부제 자율 시행과 석유 사용량 절감 계획 제출 등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석유 사용량의 3.3%는 전력량으로 환산을 하면 원전 한 기를 약 한 달가량 가동해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해당 기업들이 설비 가동 제한과 절약시설 투자 조기 시행 등으로 절감 목표를 달성할 경우 기후부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중동발 원자재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용 필름과 비료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 10개 팀 240여 명을 투입해서 농협 경제지주에 농업용 필름을 납품하는 주요 제조업체 20곳과 지역 농협 자재센터, 민간 자재상 등 전국 약 70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반은 농업용 필름 원자재인 폴리에틸렌 사용량과 재고, 가격 변동 등을 점검을 하고 가격 상승을 기대한 재고 축적이나 생산 축소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비료에 대해서 7월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으며 가수요 방지를 위해 지역 농협이 전년도 구매 실적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의료제품 유통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담합과 출고 조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료 가격이 인상돼 의료제품 생산과 유통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게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기업들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 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 생산량을 줄이지 않도록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수액제 포장재는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도 유통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두루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주사기 등 의료기기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각 병원과 의원들은 당월에 꼭 필요한 만큼만 물품을 비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을 넘어서며 분기기 중 사상 최대는 물론 지난해 연간 실적까지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 속에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만 5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줄어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영업이익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3조 원을 단 한 분기 만에 넘어선 규모로 기존 최대 기록인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의 2.8배가 넘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3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며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0조 원 동시 달성이라는 이종표를 세웠습니다. 이 같은 실적의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AI 수요 확대에 따라 D램과 낸드 가격이 전분기 대비 최대 90% 급등하면서 반도체 사업이 실적을 사실상 견인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만 50조 원을 크게 웃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D램에서만 4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HBM4 등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회복한 점이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와 코스피도 상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로 한때 주가가 4% 가까이 오르는 등 20만 전자를 회복했지만 현재는 숨고르기에 들어가서 19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87% 오른 5,552로 상승 출발했지만 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지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23% 오른 1,060으로 개장했지만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4원 오른 1,508.7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해 현재는 상승폭을 키워 1,510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시한을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9시로 못 박으면서 중동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수를 높이면서 5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0.8% 상승한 배럴당 112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등 국제유가는 상승세입니다. 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 의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로 여야 지도부를 불러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다시금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추경뿐 아니라 공소 취소 등 다른 현안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단연 여야정 협의체인데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여야 지도부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막 만남을 시작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가 만나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침 회의에서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신속한 추경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회동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경제협치의 새 출발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은 경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억지와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잠시 뒤 여야정 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첫 순서로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해야 한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사진 찍기용 행사가 아니라 국민 삶을 돌보는 진짜 민생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고 핵심 논의 대상인 추경은 물론 개헌이나 공소 취소 등 다른 의제도 언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경 이외의 다른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빌드업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할 생각이고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추경안을 두고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농업용 유류 지원이 부족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등 추경안에 대한 송곳 질의를 이어갔고요. 민주당 황정화 의원은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빠른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며 엄호에 나서는 등 여야 간 견해차도 드러났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별위원회가 또 열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별도의 청문회를 열었다고요? 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사건 등이 다뤄집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의 최전선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있는데요. 녹취록에서 촉발된 회유,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 기관 보고 땐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해 회유, 조작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며 박 검사를 불러 맞불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발표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박주민 예비후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당 지도부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전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정 전 구청장은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 발표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제안받아 발굴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235 공약을 발표하는 등 지방 선거 행보를 이어갑니다. 오후에는 경기지사 본경선 결과가 발표되는데 추미애, 한준호, 김동연 세 예비후보 중 한 명이 과반을 득표해 후보로 확정될지 아니면 결선 투표가 열릴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인 10시 반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지사 공천과 관련해 오늘 공관위에서 추가 공모를 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중동 사태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그리고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에는 진짜 최후 통첩일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틀 안에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유예 시한 하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열흘 동안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 저녁 8시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We're doing unbelievably well at a level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The entire country could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네,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가 최후 통첩 시간입니다. 저희가 영상 제목을 최후 통첩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몇 번째 최후 통첩인지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몇 번째가 정확한 겁니까? 네 번이냐 5번이냐, 예. 최를 4번 쓰느냐 5번을 쓰느냐인데 예. 하루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one night, 예. tomorrow nigh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5번째. 아. 뭐 또 이거는 연장의 연장이기 때문에 안 예. 친다. 그러면 4번인데 예. 이거는 최후가 될지 안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아마 잘 모르지 않을까. 내일 돼봐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한 번 더 원나잇 또 투마로나잇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최후 통첩의 의미는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시간대로 정말 초토화시켜서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는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 초조함을 반영하는 어떤 협상 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아무리 뭐 타코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지만 이번 시한까지 또 미루면 이거는 미국 대통령의 뭐 정말 체면 구기는 거고 이제 말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코너에 몰렸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뭐 트럼프 말을 못 믿는 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 뭐 트럼프는 지금 이 전쟁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조차도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계속 말을 좀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연기하는 것도 보면 처음에 48시간 줬다가 열흘 연기할 때가 이때가 이제 파키스탄하고 오만이 이제 비밀 협상을 해서 양쪽에서 지금 그 협상을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예. 이때 이란에서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경제적인 협력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메이저 회사들이 이제 이란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란의 그 원전 건수를 미국 회사들이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심을 가져갖고 이제 크게 열흘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대 압박 전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빨리 하자 하면서 이제 빨리 좀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란에 그냥 완전히 백기 들고 또 나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란도 이제 버티기 전략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오히려 밀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즉각 지금은 또 이 다시 뭐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이제 옮겨갔거든요. 또 뭐 이건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폐쇄된 것은 미국이 공격 안 했으면 폐쇄도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공격의 목표가 다시 이제 호르무즈 개방으로만 다시 가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하루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때 상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스뉴스나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자신이 그 직접 얘기한 것 좀 보면 이란과 지금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 뭐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에 협상이 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결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포착이 돼서 또 하루를 더 준 건지. 예.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이 협상팀의 세부 사항들을 이제 조절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떤 식으로 개방할 거냐를 그거 조정하는 데서 시간이 필요한 건지. 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미군 조종사도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번 세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이제 이 중재국들이 이제 좀 피로함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한계가 있다라고 그래서 예. 이제 이 하루를 더 준 건지 어떤 건지는 아직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시나리오잖아요. 합의가 잘 되던지, 세 가지군요. 합의가 잘 되던지 또 미루던지 아니면 진짜 공습에 들어가던지 이 시나리오인데 최악의 경우 공습에 들어갈 수 있다. 4시간 안에 초토화하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몇 시간 집중적인 공습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집중적인 공습을 가하되 어느 시설을 공격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일단 석기 시대로 간다라는 것은 전력을 차단하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예. 결국은 가스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란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를 폭격한다면 뭐 지금 나오는 45일 휴전안, 20일 휴전안이 성사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목표를 놔두고 공격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면서 일단 협상에 타결적으로 끌어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까지는 힘들다, 휴전이. 그렇게까지 하루 만에 진전이 나올 것 같으면 네. 뭐 벌써 저는 타결이 됐다고 보고요. 역설적으로 예. 이란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역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굉장히 급하구나. 그리고 이제 물밑에서 지금 안이 넘어오는 걸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하기보다는 지연 작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협상에 유리하지 않느냐. 즉, 뭐 48시간 내에 24시간 내에 4시간 만에 초토화시킨다면 협상의 여지가 상당 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을 역이용해서 협상을 좀 수년 지연시키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연적인 법적인 통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글쎄요, 앞일을 예상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투마로우 나잇 또 원 나잇 이 안에 이 복잡한 전쟁이 돌파구를 찾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란은 우리는 급할 게 없다. 이렇게 지연 작전을 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45일 휴전안 그게 뭐 그 중재안이 파키스탄이 주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45일 휴전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이게 테이블에 올랐을 때 이란이 받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이란은 이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다. 왜냐하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협상하는 와중에 또 공격받을 게 뻔한데 꼭 왜 그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란이 지금 다시 제안을 한 게 10개인데 그중에 그 내용별로 보면 그 영구적 종전을 보장하라. 일단 즉각 휴전하자는 거잖아요. 이란에서는.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하자는 겁니다. 종전을 하자. 영구적인 종전을 하자. 휴전이 뭐 종전을 바로 하자는 아니, 휴전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번이나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거 휴전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부 강경파들이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내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가 강경파들이 반발을 하게 돼서 체제 수호가 어렵고 아니면 반정부 시위 감정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 체제 수호도 어렵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안 받는다 하면 또 그 트럼프가 지금 엎어놓는 석기 시대를 또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딜레마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이란에서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도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45일 휴전을 1단계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믿을 수 없다. 일단은 휴전하고 15일, 20일 내에는 종전을 하자. 이런 입장인데 저게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지금 안이 이슬라마바드, 지금 파키스탄이 유력한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사항이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우리 화면에 나온 대로 두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저 안에 이제 공통점은 1단계 20일이냐 45일이냐에 따라서 무조건 휴전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부 사항을 논의해서 2단계로 종전 가자는 건데 이게 이란으로서는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휴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4천여 척의 배가 갇혀 있는데 이 배들이 통항을 해서 빠져나온다면 이란의 일종의 무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 종전 사항도 합의 안 하고 무조건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 이게 이제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카드인데. 사실은 그게 나가버리면 유가도 안정되고 뭐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무게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45일이 됐건 20일이 됐건 포탄은 더 이상 쏘지 않을 테니까 대화를 하자. 그 대신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그러면 거기 갇혀있는 유조선이나 상선들을 다 내보낼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이란으로부터 상당한 무기를 뺏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자는 거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한 대로 종전 협상을 통해서 완전히 기브 앤 테이크를 해서 이란이 피해받은 거 미국이 배상도 좀 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일부 권리를 또 인정하고 그런 모든 것을 국제적인 보증하에 서명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서 선박들이 나가게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것은 간단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는 것도 여는 건데 이른바 호르무즈 톨게이트 요금소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건 뭐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지금 이란은 오만과 협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만이 이 협상에 응하는 이유는
이런 실무적인 접촉을 하다가 보면 어떤 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이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갈취가 아니고 안전한 통행을 위한 그런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 중에 일부다라고 하는데 명목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만도 근데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는 아니더라도 이런 그런 걸로 해서 어떤 타협의 절충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르무즈도 열고 돈은 우리가 받고 그걸 원하는 거네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렇죠. 일석이조 전략이죠. 이 결국은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이 종착지가 됐습니다. 이란도 쥐어야 될 카드고 또 이걸 이란에 넘겨주고 전쟁을 끝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톨게이트, 호르무즈 톨게이트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여기에 통행을 미국이 막겠다. 그리고 뭐 지금 이란은 200만 달러, 30억 원의 해협 통항료를 얘기했는데 뭐 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그 정도는 받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미국이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양측이 양보할 수 없는 카드라 이게 지금 휴전 종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난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중재를 누가 주도하는지 협상 그 연락책은 누군지조차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내일 오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관심이 모였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얘기는 바로 조종사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 들어보시죠. Despite the peril, the officer followed his training and climbed into the treacherous mountain terrain and started climbing toward a higher altitude, something they were trained to do in order to evade capture. We took 3 helicopters over there, which were very strongly used. Couldn't have lived without them. They rebuilt these helicopters in less than 10 minutes. And that was one of the more amazing things. These are helicopters. Small, unbelievably powerful, but small, very small, so it can get into certain areas. And they got them off the plane, and they rebuilt all 3 of them in a matter of I would say less than 10 minutes. And the genius, I mean, think of it, having a contingency of 3 planes waiting because we think the sand is so bad that we probably won't be able to take off. This was right, you would call it central casting if you were doing a movie for location. And probably the toughest area of Iran where we'd be sitting there. Everybody got aboard and just got 15-minute intervals. 1 load out, 1 load out, 1 load out. It happened, and we were watching, and we said, that's amazing. We're going to find out. It's national security, and the person that did the story will go to jail if he doesn't say, and that doesn't last long. 네,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혹시나 휴전 발표 하나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종사를 구출했다, 위대한 미국이다, 이거 자화자찬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 장교가 그렇게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산을 타고 올라갔다는 건데 그거는 어떤 훈련의 일환이라고 보세요? 세레라는 훈련을 받는다고 예. 합니다. S는 서바이벌, 격추되면 자동으로 비상탈출을 합니다. 몸에는 권총 한 자루하고 비상키트가 있죠. 비상키트 안에 무선 교신 장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서바이벌을 한 다음에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베이전, 벗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떨어진 지역에 적들이 몰려오니까. 포로가 절대 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숨어서 비상교신하에서 우리를 구조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레지스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R, S-E-R. 저항하면서 버티고
어떻게 나를 공급할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대로 2,000m 고지로 기어 올라가야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를 구조하는 헬기가 예.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 계곡에 있으면 그거는 구조하기가 어렵죠. 자, 큰 항공기가 직접 구조 못하니까 지금 헬기를 갖다가 내려서 10분 만에 조립을 해가지고 조종사를 구축하고요. 마지막에 셀에 SERE에서 이제 escape. 드디어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이번 이제 장교인데 대령입니다. 뭐 피해는 입었지만 이제 무사히 탈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애드리브로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예. 써준 대로 거의 읽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애드리브를 하기는 이제 어렵고요. 그래서 예. 뭐 캐스팅이라는 단어를 써서 영화 촬영 정도의 소재고 또 마지막에 뒤끝이 하나 장렬했는데 요거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거 처음에 예. 구조 기사를 썼는데 이거 이제 신변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밝혀내서 끝까지 추적해서 감옥에 보내겠다고 또 뒤끝을 장렬했는데 미국 언론의 일종의 국민들의 알 권리와 또 국가의 이익 사이에서 절묘하게 예.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뒤끝을 장렬했지만 또 예. 국민의 알 권리로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뉴욕타임스 기자인지는 뭐 지금 정확하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좀 추정으로 확인을 보입니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조종사들이 받는다는 훈련, 벌레 먹고 은신처까지 만드는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우리나라 군인들도 다 합니다. 아, 우리도 그러니까, 합니까? 예, 그 예. 정도는 뭐 예.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하는데 예. 지금 이 구조 자체는 굉장히 고도의 훈련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고도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뭐 지금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떨어진 게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격추를 당한 게 문제다. 예, 지금 왜냐하면 뭐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다 없앴다고 해놓고선 그 최신의 그 전투기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게 문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한 것 중에 이제 헬기 세대가 이제 투입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이제 약간 젖은 모래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줄로도 없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에서 작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산악지대에다가 모래라 이게 뭐 헬기가 착륙을 해서 조종사를 태우고 탈출하는 것은 정말로 매우 위험한 작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미군이 7개 지역에 병력을 보내서 이란군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이제 그런 작전으로 다른 곳에 구조를 하는 것처럼 흉내를 이제 내는 연막 작전을 이제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헬기를 10분 만에 조립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일단 뭐 헬기를 갖다가 통째로 갖다 거기다 착륙시킬 수 없으니까 예. 이 무게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끈으로 내린 다음에 그거를 신속하게 10분 만에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다시 이 헬기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작죠. 그러면서 이거 영화에나 나오는 뭐 그래픽으로나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인데 이런 거는 역시 무기 첨단 국가인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정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슬아슬했던 헬리콥터 구조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것이 CIA 국방부가 이제 7곳의 장소를 노출해서 이란군을 교란했고요. 모래에 착륙할 수 있는 소형 헬리콥터 석 대를 투입했고,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교대로 3차례에 나눠서 탈출을 하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됐지만 결국은 구조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란에서는 우리가 격추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분 다 최근에 상당히 좀 조급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언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예민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좀 당신 언론은 뭐 망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 뭐 대통령이 그 공식 석상에서 뭐 비속어 쓰는 건 뭐 일반으로 지금 뭐 나오니까 보니까 지금 다들 뭐 과연 그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믿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지금 하루 연결한 것도 그래서 아랍 국가에서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그 미국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 이란뿐만 아니라 반미 여론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속어로 딱 상대편을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이슬람이 믿고 있는 나라가 57개국인데 거기 이제 그 알라에 대한 그 모독적인 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미 감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 문제는 이제 친미 국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간에 그 종료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반미 감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친미 국가들은 그 국민들 다스리는 게 이제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언론은 왜 이렇게 비판을 하냐, 그런 좀 불만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표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한 언론사 기자를 향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작전 정보 누출했다, 우리 군을 위험에 빠뜨렸다, 감옥 갈 거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놨더라고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안도의 한숨 속에서도 또 평소에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뒤끝이 장렬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We are not forgotten. 어떤 병사가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는다.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 때 북한 지역에 실종됐고 사망했던 미군 유해 찾기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미국의 인명 구조 원칙이죠. 사실은 지난 79년에 테헤란의 미 대사관에 52명의 미 대사관 직원이 444일 동안 갇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당시 여론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는데, 이번에도 지금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군 조종사가 인질로 잡혀가지고 이란의 선전도구로 활용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곤욕스럽기 짝이 없었는데 그런 어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지금 아주 굉장히 기분이 업된 상황이고요. 이란도 이 조종사를 먼저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 작전에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가 450km에 달하는 우라늄 농축 물질을 찾으러 왔던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란이 이제 실패한 데 대한 어떤 반격 어떤 심리전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이번 작전을 통해서 미군들의 어떤 자신들의 병사를 구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런 전통은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이 이 작전을 예의주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옆에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두고 자화자찬을 이어갔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오바마 전 대통령 얘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이 핵을 만들게 도와준 대통령이고 본인은 이란의 핵을 없애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포괄적 핵 협상이 타결이 됐거든요. 2015년에. 이제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때 그 내용이 핵을 감축시켜서 러시아로 반출을 일부 나갔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러시아로 반출하고 그다음에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란 시장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큽니다. 이게 9천만이나 되고 원유가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건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기대를 갖고 이제 경제적인 진출을 하려던 차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일기 때 들어서면서부터 그걸 취소시켜 버렸는데, 이때 이란에서 미국에게 주문한 내용들을 보면 여객기 100대 주문 이런 식으로 대규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기대를 했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트럼프 일기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역행하기 시작한, 그걸 두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반대했던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전 세계가 환호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뒤집어 놓고 이제 2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버락 오바마도 아니고 버락 후세인 오바마,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면서 오바마 정부를 다시 한번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제가 오늘 브리핑을 보면서 좀 한 가지 또 좀 우려됐던 건, 헤그세스 장관이 바로 옆에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전쟁 작전에 있어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자꾸 힘이 실리면 좀 더 강경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좀 기분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조종사 구출 작전으로 좀 힘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수세에 몰렸었습니다. 지난주일만 해도 기자회견할 때 나 전쟁 별로 원치 않았는데 이 장관
헤그세스 장관이 예. 하자고 그래서 했다라고 당신 그래서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예, 책임을 예. 돌렸는데 오늘은 뭐 헤그세스 장관의 목소리가 굉장히 톤이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전쟁 중에 육군 참모총장을 또 해임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났거든요. 본인은 이제 일종의 뭐 돌격대 스타일입니다. 일종의 장성 출신이 아니고 프린스턴 대학교 ROTC 소령 출신인데 주방위군 출신이죠. 전쟁에 대해서 깊은 이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말을 이행하는 이제 그런 공격적인 입장을 가지는데 이번에 그래도 구조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예. 책임 체면이 좀 섰던 거죠. 그런데 말을 이제 이행하는 겁니까? 부추기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봐야 두 가지 됩니까? 다로 볼 수 답니까? 있겠습니다. 처음에 뭐 사실은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지금 화면에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예. 부통령은 벤스는 저기서 해병대 공보 사병으로 이라크에서 근무한 경력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럴 땐 부통령도 좀 이렇게 옆에 서 나오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제이드 벤스는 내가 이라크에 근무를 해서 봐서 아는데 중동 이거 복잡한 지역이야. 그래서 예. 전쟁 신중하게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본인의 입장이고 그 사람 히빌리의 노래라는 그 사람의 책에도 이라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 없죠. 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헤그세스 장관은 본인이 폭스뉴스 앵커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서 일기 때 그 장성들 자꾸 장관 시켜놨더니 이거 자기 자꾸 맞고 가르치려고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본인을 이제 시켜놓으니까 그렇군요. 충성 일변도고 지시 일변도라 이 전쟁이 무조건 앞으로 고호하는 거라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서 뭐 트럼프 대통령 뒤끝 얘기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 이번에 동맹국들을 향한 불만으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는 종이 호랑이라고 조롱하면서 호주, 일본과 함께 한국을 또 거론했습니다.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Kim Jong-un, who I get along with very well, as you know. You notice he said very nice things about me. He used to call Joe Biden a mentally retarded person. South Korea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나토에 불만이 있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계속 얘기하다가 또 한국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한국엔 뭐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뭐 자꾸 거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꼭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한미군 수는 또 틀렸어요. 누가 아마 수정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를 비롯한 40개국이 뭉쳐서 호르무즈를 열어야 된다라고 지금 압박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그 트럼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호르무즈는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란을 설득하기도 위한 건데, 그렇다고 뭐 트럼프가 지금 군사 작전을 하는데 나토가 뭐 군인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확실하게 선을 걷거든요. 거기는 절대 못 보낸다.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걸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대신 이렇게 이제 40개국이 모여서 이제 강력한 규탄 성명을 했거든요. 이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건 불법이니까 이건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에 주한미군 병력을 두고 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예, 뉴클리어 웨폰 컨트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핵무기 국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핵무기 국가로서 뉴클리어 컨트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법적으로 우리로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죠. 미국은 앞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비핵화 회담은 어려워지고 핵 군축 회담을 해야 되거든요. 핵 숫자를 줄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인 비핵화 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지는데
자꾸 이제 한국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예. 마지막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겨냥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란 전쟁으로 노벨 평화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죠.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무리 노르웨이 위원회가 압박을 받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5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 예. 적당한 시점에 김정은과 회담을 통해서 본인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서 공적을 가지고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벨 평화상이 필요하죠. 아, 북한의 비핵화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예. 그렇지만 뉴클리어 컨트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한국을 압박하는 안보 청구서도 되고 또 앞으로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미북 정상회담을 겨냥하는 카드도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잠깐 기자회견 말미에 이렇게 한 자리 깔아두고 앞으로를 또 겨냥하는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달인이기 때문에 예. 계산이 빨라서 그런 걸 다 이렇게 깔아놔야지 다음에 또 회담에 어떤 여지를 두는 것이죠. 남성욱 교수님 계산에는 노벨 평화상도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 그동안 뭐 세 예. 차례나 후보자로 올라왔는데 안 줬다고 예. 갖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올해 꼭 이거 수상하는 게 예.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이가 좋다 그랬는데 저희가 뭐 김정은 위원장한테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사이 좋다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회담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강경파들은 강경파끼리 좀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뭐 이란과 이렇게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할 때 그때도 나온 소리가 원리주의자들은 원리주의자들끼리 통한다. 그리고 서로 돕는다. 왜냐하면 안보가 불안해야 이제 그 국민들을 이렇게 단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그 골치 아픈 그 국내 문제를 해외로 돌리는 거죠. 지금 뭐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지금 재판 받고 있으니까 그거 다른 데로 시선 돌리려면 이런 그 이란과의 전쟁 같은 건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그런 소리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내부도 강경파들의 지금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감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잠자져 있는 것은 이 전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강경파들끼리 서로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돕고 지낸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김정은하고 통하는 게 있을 것이다. 그렇죠. 끝으로 뭐 사실 서신도 좀 교환했던 사이인데 하노이에 또 아픈 기억도 있는 사이고 굉장히 복잡 미묘한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좀 북미 회담 바라고 있을까요? 브로맨스 시절이 있었죠. 러브레터가 28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하노이, 싱가포르에서 2차례 만났고 판문점에서도 한번 만났습니다. 자, 지난번 11월에 경주 에이펙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에 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계속 톡을 날렸는데 평양 입장에서는 우리가 에이펙 하다가 잠시 만나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핵화 회담을 한다면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 그러나 핵을 포기하는 완전한 회담은 안 되고 군축 회담 한번 만날 의향이 있다. 이제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물밑에서 이 서신 교환을 좀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내일 오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한미 군수는 좀 백악관 참모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도 이란은 결사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발전소에 청년들로 인간띠를 만들어서 막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나라 전역을 하룻밤 만에 없앨 수 있다는 트럼프의 위협에
이란군은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압박이 이란군의 공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که ناشی از گرفتاری در بنبست و توجیه شکست‌های پی در پی ارتش آمریکاست هیچ تأثیری در تداوم عملیات‌های تهاجمی 미군이 실제로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한다면 테헤란 인근의 다마반드 발전소가 첫 번째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에서 가장 큰 발전소인데다 수도 테헤란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른바 인간띠를 만들어 발전소를 둘러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체육청소년부 차관은 예술가와 운동선수를 포함해 이란 청년들이 전국의 발전소에서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군이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주변 국가들에 대한 보복 공격도 예고했습니다. 이미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전과 두바이의 태양광 발전소 같은 대형 기반 시설 10곳을 보복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맞서 아예 통행료를 걷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6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상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목표물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경제를 떠받치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시설을 또 공습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석유시설 공격이 거듭되면서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휴전에 재를 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6일 이란 석유화학 생산의 약 50%를 담당하는 아살루에의 최대 시설을 강력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일 남서부 후제스탄주 마슈아르 석유화학 특구도 공습했습니다. כעת שני המתקנים שאחראים יחד לכ-85% מהייצוא הפטרוכימי של איראן הוצאו מכלל שימוש ואינם מתפקדים.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 휴전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계획에 종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이란을 뿌리 뽑을 좋은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איראן היא לא אותה איראן, היא כבר לא אותה איראן. ישראל היא לא אותה ישראל. ישראל חזקה מאי פעם, ומשטר הטרור באיראן חלש מאי פעם.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공항에 이란 공군기와 헬기를 파괴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며 연일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헤즈볼라 같은 우군들까지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며 레바논 등 주변 중동 국가들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자 지구에도 끝없이 폭격을 퍼부어 휴전 이후에만 최소 7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석유 시설을 거듭 공격하는 등 마이웨이를 외치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격추된 전투기에서 탈출한 장교 구조 작전 과정에서 조종사 구조와 실종 사실이 언론에 먼저 보도됐다며 정보 유출자와 언론사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첫 번째 구조에 대해 1시간 동안 공개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종사의 구조 사실과 함께 실종자 1명이 이란에 남아있다는 정보도 함께 유출됐다며 그 유출자가 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이란은 실종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결국 유출자를 알아낼 것이라며 그것을 보도한 언론사에 가서 국가안보 문제이니 정보를 내놓든지 감옥에 가든지 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예고한 최후 통첩 시한이 다가오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 타격이 이루어질 경우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전장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는 심리적 빗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미국의 이란 본토 타격이 시작되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화약고로 변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유한 기뢰 6,000발과 자살 드론이 해협 곳곳에 깔리는 이른바 자살적 봉쇄가 현실화됩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길이 막히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마비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물리적 봉쇄보다 더 무서운 건 시장의 공포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 척의 배라도 기뢰에 접촉되는 순간 전 세계 해운 보험사들은 이 지역의 보험 인수를 즉각 거부하게 됩니다. 해협이 물리적으로 뚫려 있어도 보험 없는 유조선은 움직일 수 없는 기능적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And then it comes down to decisions of a couple of dozen people in the shipping industry, in the insurance industry rather, as to whether they believe it is safe enough for them to give reasonable rates. 이른바 제3차 오일 쇼크입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0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카타르산 LNG 공급 중단으로 아시아와 유럽 전력망의 최후 보루인 LNG 발전소가 멈춰서면서 국가 전체가 블랙아웃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파고는 미국 경제마저 위협할 수준이라는 경고가 잇따릅니다. 최후 통첩 시한이 지나고 포성이 울리는 순간 호르무즈는 더 이상 단순한 바닷길이 아닌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은 거대한 덫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위협을 받는데도 미국이 이란 타격을 강행한다면 세계 패권 지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글로벌 패권과 달러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며 미국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협상안이 오가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입장과 목표는 너무 달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미국의 공격이 가져올 후폭풍입니다. So there will be some exchange of messages through the mediators, but getting to any kind of ceasefire or a sustainable peace agreement is now really in the distant future. 문제는 단순히 유가 상승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금융 질서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국제 원유 시장을 지배해온 달러 결제 원칙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가 폭등과 공급망 불안에 직면한 중국 등 주요 수입국들은 생존을 위해 위안화 결제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융 제재를 강화할수록 역설적으로 산유국들은 자산 보호를 위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탈달러화라는 선택지로 내몰립니다. Oil prices to go up with no end in sight, frankly. And this can persist for a long period of time because Iran can very cheaply threaten the straits. 이 틈을 타 반미 연대 결속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자금을 쥐게 된 러시아는 이란과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며 중동의 새로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세계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블록으로 극명하게 나누는 신냉전적 지정학을 고착화합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 일본도 외교의 위험을 절감하며 중동 국가와의 독자적인 채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동맹의 결속보다 생존이 우선인 전략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셈입니다. 甚至越来越多分析师认为，这场冲突是美国霸权终结的新起点，它的战略信誉、它的安全的保护能力都会衰退。那么这个时候呢，各个国家的这个安全自主权的意识就会进一步上升。 결국 이번 타격은 미국이 스스로 공들여 쌓아온 국제적 신용과 달러 패권의 기초를 타격하는 지정학적 자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력에 의한 질서 회복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미국의 패권을 고립시키는 부메랑이 될지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지만 매일 소수의 선박 운항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6일 시장 분석 업체 시트리니 리서치의 리포트를 인용해
최근 며칠 사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이 하루 약 15척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평소에 정상적인 운항량을 크게 밑도는 수치지만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은 채 부분적으로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시트리니는 평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를 위한 결의안이 대폭 수정된 뒤 현지 시간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6일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결의안 채택을 위해 수정안 초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바레인이 중동 국가들과 미국의 지지 아래 제출한 당초 결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차단, 방해하거나 간섭하려는 시도에 대응해 필요한 모든 방어적 수단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가 전 세계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프리미엄을 사상 최고로 인상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아람코는 5월에 아시아 고객들에게 자사의 주력 원유인 아랍 경질유의 지역 기준인 오만 두바이 가격 대비 배럴당 19.5달러의 프리미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이 프리미엄이 배럴당 10달러를 넘은 적이 없었고 이 4월 프리미엄은 배럴당 2.5달러였다고 FT는 설명했습니다. 아람코는 자사의 모든 유종과 전 지역 고객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사상 최고로 인상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항에서는 중동으로 가는 컨테이너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항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동으로 가는 수출 화물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부산항 신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기지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컨테이너들이 선박에 실리고 있는데요. 유독 중동 국가로 가는 컨테이너만큼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있는 물류 창고를 찾아가서 화물들의 행선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로 가는 수출 화물이 선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중동 국가로 가는 화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목적지가 중동 국가인 바레인으로 표시가 된 화물이 일부 있긴 했지만 화물을 내리기로 한 두바이항으로 가는 백길이 막히면서 선적하지 못한 상태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수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회사 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실었는데 갑자기 운항이 취소가 된다든지 도착이 급포트로 또 도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운임도 기존에 발생하던 가격 대비해서 2~3배씩 또 화주분이 추가 부담을 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이 물류회사에서 일주일에 컨테이너 10개의 분량의 화물을 중동행 배에 실었지만 지금은 화주들의 운송 요청이 끊기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급한 기업들은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 대신에 다른 길을 찾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오만의 항구에 화물을 내리고 목적지까지는 육상으로 운송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른 해상 물류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육상 운송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우리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기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항 신항에서 YTN 차상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강 실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원유, 나프타 추가 확보 관련 협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 에너지 기업들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실장은 석유, 나프타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이란 전쟁으로 이제 모든 길은 더 높은 물가와 더 낮은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 자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시간 6일 전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란 전쟁이 없었다면 IMF가 올해 3.3%, 내년 3.2%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한 경제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 센터 박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일단 서울 지역에 있는 그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상당히 유가 상승이 좀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현재 지금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석유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3차 석유 가격제를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국제유가 자체가 지금 워낙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 최고 가격제도 일단 힘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일단 리터당 휘발유 기준으로 2,000원을 넘어섰는데 네. 아마도 3차 최고 가격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서울 지역은 리터당 2,000원 이상의 가격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이제 보통 세계의 기름이 세 개 있잖아요. WTI, 브렌트유, 그리고 우리는 두바이유를 쓰게 되는데 네네. 두바이유는 선물 가격이 없습니다. 이제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인데 벌써 배럴당 130달러, 140달러입니다. 네. 나머지 WTI, 브렌트유도 배럴당 110달러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전쟁과는 조금 무관하게 실제 잘 풀린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배럴당 뭐 100달러가 넘어가면 위기다 이런 얘기는 정말 옛말이 돼버린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최고 가격제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 가격제의 실효성을 두고 좀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가 상반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유가가 오게 되면 한 축에서는 기름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부제다, 10부제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을 배려를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름을 덜 써야 되는 고유가 기간에 그냥 똑같이 쓰거나 혹은 뭐 사재기 같은 것들이 섞여지면서 더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3월 2주차와 4주차,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 실시 후에 오히려 더 많이 이제 기름을 넣을 때 뭐 가령 뭐 5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7만 원어치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가득 넣어주세요. 이제 이런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동결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료값이 올라가게 됐다면.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서 전기도 아껴 쓰고 가스도 아껴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때는 좀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늦게 떨어지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그 정유사와 주유소의 정산 구조를 다시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뭐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일주일 정산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령 기름값이 떨어졌을 때는 일선 정유사에서 바로 안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많이 비쌀 때 사둔 것이 있다. 그 재고가 2, 3주 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도 국제유가가 바로 유가를 주유소에서 안 내립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2, 3주치 이상, 즉 좀 더 싸게 산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을 바로 올려버리거든요. 네. 참지 않고. 그러면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당국에서는 아예 정유사에서 주유사로 나올 때 그걸 일주일 정산으로 딱딱딱 하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다 알죠. 일주일 단위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뭐 2, 3주 올릴 때는 뭐 팍 올리고 떨어질 때는 늦게 털리고 그렇게 하는 오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빠른 정산을 해서 국제 유가의 방향성을 바로바로 담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네, 이렇게 기름값이 상승하는데 이것에만 미치지 않고 사실 우리 생활 전반적인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뭐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크게 보면 나프타 대란입니다. 이제 나프타에서부터 모든 우리의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관련 제품들이 파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나프타, 뭐 납사라고도 하죠. 중동에서 60에서 80%를 이제 들여오게 되는데 이제 이 수급계가 깨지면서 방금 앵커께서는 병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병원의 주사기라든가 수액 내려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비단 병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뭐 종량제 봉투 이런 비닐봉투뿐만도 마찬가지고요. 더 큰 부분이 건설업계입니다.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나프타 이 수급 불균형도 아니죠. 아예 지금 공급이 깨졌으니까요. 2주, 3주만 더 지속되면 아예 공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암울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나프타의 수급이 30일 내에, 한 달 내에 어느 정도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게 K 제조업 전체가 쉴 수 있는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 우리 삼성전자의 정말 기업을 역사적인 이 실적 발표에도 오히려 증시가 지금 뜨뜻미지근하고 오히려 빠지는 이유 역시도 네네. 이런 어떤 나프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잠시 뒤에 삼성전자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고 중동 상황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입니다. 기자회견을 좀 가졌는데 이번에도 최종 데드라인만 이제 언급을 하면서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마지막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네, 여러 번 말했고 이번 말은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 시간대로 최후 통첩을 아니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8일 아침 이제 9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공격 목표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죠. 중재국들 사이에서 2단계 휴전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45일 동안 우선 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전을 가는 이제 협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완전히 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충분하진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이걸 좀 받아들이겠다는 표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란인데요. 네. 이란은 현재까지 이 휴전안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드라인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지금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우선 휴전 제안을 일치적으로라도 받아들이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중재국들이 내놓은 그것에 따라서 정말 이 최후 통첩, 정말 군사 작전을 이어질지 아닐지가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4시간 만에 그렇게 된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좀 시간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저녁 7시, 8시죠. 8시에 이제 만약에 공격을 시작하면 4시간이니까 그날 자정까지 모두 끝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나요? 저는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목표물들 다 정해놨습니다. 지금 어디 해서 4시간 안에 지금 뭐 이란,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러니까 특히 공군력이겠죠. 이스라엘이면 공조하에서 4시간 안에 정말 주요 시설들은 다 파괴할 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발전소를 공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발전소는 민간 시설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럴 경우는 이게 전쟁 범죄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뭐 담수화 얘기도 했고 교량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딱 잘라서 어디까지가 민간 시설이고 어디까지가 군사 시설인가 이것도 나누는 것도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를테면 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민간인들 쓰지만 군대로도 갈 수 있겠고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량 같은 것도 어느 뭐 군용 트럭이 지나가는데 군사용으로도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마 헥세스 국방부 장관은 뭐 합법적이라서 뭐 불법이 아니다, 전쟁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란 쪽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이제 이란에 있는 청소년 체육부 차관이 청소년이라든가 사람들을 모아서 미국의 발전소 공격에 대비해서 그 발전소 주위에 사람 인간띠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을 못하게요. 예, 인간 방패를 만드는 지금 뭐 캠페인 같은 걸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명수비대라든가 바시즘 민병대, 그 산하에 있는 바시즘 민병대가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곳에 정밀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인 지역으로 좀 본부를 옮기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민간인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또 이란 정부가 지금 행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밀 타격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민간인 피해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전쟁 범죄냐 아니냐의 논란은 이제 추후에 뭐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대응이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격받을 만한 그런 장소가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민간인을 피신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간인을 좀 방패 삼아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부는 어떻게 보면 의욕적인 참가자가 있다, 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특징이 이제 누구라고 또 얘기는 안 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모호하게 보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란 안에서 좀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뭐 협상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하는 지도부 안에서 뭐 소수라고 볼 수 있는 협상파를 의미하는 것인지 네네. 아니면 이란 내에서 현재까지도 체제에 반대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또 많은 또 시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이란과 미국 모두 초조하겠습니다만 중재국들이 엄청나게 초조합니다 지금 이것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중재국들인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를 얘기하는 것인지 크게 보면 세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추측만 할 수 있을 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중재국들이죠, 뭐 파키스탄이나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그 중재안을 마련해서 미국이나 이란에 전달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중재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미국이나 이란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될까요? 중재안은 처음에 이제 45일간 일단 휴전을 하자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종전 합의안 같은 걸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 네네. 사이에 이제 45일간 좀 냉각기를 갖고 충분하게 뭐 10일에서 10일, 20일에 걸쳐서 많은 이제 의제가 있으니까요. 이란은 반대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기를 나누자는 건데 이란은 지금 왜 휴전에 반대하냐면 우선 작년 2025년도에도 미국과 핵 협상을 하다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으로부터 공습을 당한 적이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3차 회담까지 하고 4차 회담 날짜를 잡았는데 지금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네네. 길게 봤을 때는 작년 2025년 6월 달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10일간 벌어진 것이 휴전된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연속성상으로 보면. 근데 계속해서 미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란은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거겠죠. 휴전하고도 항상 공격하는 것이 미국이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할 거면은 휴전이 아니라 아예 종전 쪽으로 가자. 영구 종전 쪽으로 가자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현재 중재국들의 휴전안에 대해서도 현재 좀 적극적인 대답,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조금 열린 자세로 이걸 수용할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측 간의 의견이 좁히지 않고 있고 과연 최후 통첩 데드라인까지 이란이 그 휴전의 뜻을 표명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종전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높아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코스피가 일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역대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게 D-1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커진 날 삼성전자가 정말 역사적인 대실적을 기록했거든요. 네. 만약에 오늘이 D-1이 아니었다면 뭐 삼성전자 주가 5%, 10% 넘게 급등해도 할 말이 없는데 더 올랐을 장중에는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으로 돌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삼성전자가요. 올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일 석 달 동안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입니다. 이게 작년 연간 영업이익보다도 압도하는 것이고요. 이 작년 1분기 대비 755%, 8배 넘게 폭등한 이제 그런 수치를 이제 기염을 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얼마, 가전에서 얼마, 스마트폰에서 얼마, 이제 어떤 그런 섹터별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에서 적어도 41조 이상은 벌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제가 왜 역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석 달 동안에요. 40조 이상의 돈을 버는 영업이익을 버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사우디의 아람코. 근데 아람코라는 것 자체는 자기들이 원유파고 마진 붙여서 파니까 일단 좀 제껴놓으면 엔비디아 하나 정도인데 지금 57조로 따라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4분기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1분기가 비수기예요. 그래서 올해 60조 시대까지 연다고 보고 있고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300조 원대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정도라면 어쩌면 엔비디아를 제치고 한 내년께 뭐 이런 흐름도라면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그러니까 번 돈으로는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사적인 날인데 네. 안타깝게도 이게 또 D-1이 아니겠습니까? 이란 공습에. 그래서 오늘은 뭐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상반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을 좀 반영해서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25만 원이다, 35만 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증권사들이 속속 일단 30만 원대로 모든 목표 주가를 다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오늘은 20만 원 넘게 출발하다가 다시 19만 대로 내려왔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거의 200조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 250조, 280조, 지금 300조 이상, 320조. 그래서 하이닉스의 200조와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500조 영업이익 시대까지 연간입니다. 전망을 하는데요. 다만 주가와 이 부분의 변수, 오늘도 흐름도 봤지만 만에 하나 이제 내일 우리가 또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네네. 원유에 대한 수급도 완전히 깨지고 앞서 제가 이제 나프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LNG 가스 부분도 깨지게 될 경우에 삼성전자도 크게 보면 K 제조업 중에 하나고 네.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헬륨 가스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으로 흘러가게 되면 지금은 주가 30만 원 시대, 올해 연간 영업이익 삼성전자 300조 이야기를 하지만 당장 2분기에 원치 않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안감이 함께 반영돼 있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눈치 보기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1,530원 갔다가 일단 네. 1,500원대에서 1,500 이제 2원, 3원대에서 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와 좀 연관을 해보면 달러 인덱스도 이제 100선에서 더 못 가고 누르고 더 못 가고 누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결과에 따라서 한번 환율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란 좀 마무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끝내고 나면 여름께부터 대량 돈살포, 이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지금 달러를 뿌리면서 약세 국면으로 가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봤었던 1,530원대가 일단은 이제 단기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상황들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 센터 박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씨의 또 다른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2차 종합특검은 수수 시점에 주목을 하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종합특검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디올 의류를 제공한 혐의로 한 패션업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가로 의류가 전달된 시기가 대통령 관저의 전 공사를 맡았던 21g 측의 금품 전달 시점과 비슷한 시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만 관저 공사와는 별개의 이유로 의류를 줬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향후 금품 전달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안과 관련됐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된 김건희 씨에 대해 언제쯤 소환 조사에 나서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특검은 박상용 검사 등이 제기하고 있는 수사 범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를 불식할 수 있는 단서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통상적 보고 수준을 뛰어넘은 개입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 보완을 이유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하는 연어 술파티 의혹과는 사실상 무관한 내용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고검에 제출된 서민석 변호사의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 등도 현재로서는 전달받을 계획이 없고 자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 재판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결심이 열린다고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종 변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감찰을 진행해 경찰관 2명을 수사 의뢰하고 16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청이 오늘 감찰 결과를 발표했죠? 네, 경찰청은 오늘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대응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 경찰 에 걸쳐 안이하고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며 경찰관 2명을 수사 의뢰하고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경기 구의경찰서와 남양주 남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 피해자에게 신변 안전 관련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서너 차례 걸쳐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징계위 회부 대상 16명에는 구리경찰서장과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이 포함됐습니다. 또 가해자에게 스토킹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위치 추적 의심 신고에도 선제적으로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은 점 등 YTN 취재 결과 드러난 부실 대응 사례도 징계위에서 검토할 예정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대기 발령된 구리경찰서장을 제외하고 경고조치 대상자까지 포함해 19명에 대해 인사조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행한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6일 동안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22,388건을 모두 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7%인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위험도가 높은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389건을 신청하고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됐다가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가정폭력 사범을 모니터링해 신고 전에 가정폭력을 확인하고 검거하거나 상담만 원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긴급 체포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법무부와 전자발찌 부착차 접근 금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장치를 연동해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복합위기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죠.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나서 좀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양당 대표 악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중재를 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었고요. 자,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당에 있는 수석 대변인과 함께 또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도 배석을 했습니다. 지난 9월 이후에 7개월 만에 서로 마주 앉은 건데요. 오늘 자리는 이제 중동발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회의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굳힌 가운데 중국계 C커머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G AWOX 모바일 인덱스 자료를 보면 지난달 쿠팡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3,503만 명으로 1, 2월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11번가 월간 사용자가 815만 명, 네이버 플레이스 스토어가 777만 명으로 뒤를 이었지만 여전히 쿠팡과는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중국계 플랫폼 테무와 알리는 나란히 월간 사용자 70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벚꽃이 모두 져버리진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곳 윤중로는 절정을 보였던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연분홍빛의 벚꽃이 한가득 피어 있습니다. 오늘이 봄꽃 축제의 마지막 날인 만큼 막바지 벚꽃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벚꽃 구경 못 가신 분들은 서둘러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고요. 대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양호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2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13도, 대구 14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때늦은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난 뒤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난 밤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